아니, 한국 같은 도로도 제대로 안 깔린 국가로 수학여행을 간다고요? 도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예요? 여기 한국만큼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며 농성을 벌이는 프랑스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한국에 끌려가게 된 그녀는 한국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미레유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파리하면 낭만의 도시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일부 부유한 구역에 한해서 해당되는 말이고 파리는 이제 프랑스인들의 것이 아니게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중국인들이 파리로 엄청나게 이민 오더니 이젠 파리 전역의 프랑스 현지인들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게 되어버렸거든요. 중국인들이 많아진 지역에는 도시의 슬럼화가 가속화된다는 건 이미 연구 결과로까지 나왔을 정도로 유명한 사실인데요. 실제로 중국인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각종 범죄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로의 동화를 거부한 채 자국 문화만이 우월하다고 떼를 썼기에 파리는 급속도로 이도저도 아닌 허접한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런데 학생인 제 입장에서 프랑스가 망가지고 있다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중국인들의 선동과 세뇌였어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옆 학교만 해도 중국 자본이 점령하게 되었고 이젠 중국인 교사들과 중국인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문제는 중국인 교사들은 왜곡된 수업을 하며 학생들에게 중국에 대한 세뇌와 선동을 해댔고 그곳 학교에 다니는 제 프랑스인 친구들은 점점 그러한 세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중국 자본이 들어간 학교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수업을 했으면 중국인 교사의 강의를 들은 제 친구들은 뜬금없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거짓과 모순이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일 뿐이라는 소리를 해대고 있고 또 한국은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댄다는 말인가요? 심지어 이들은 한국에는 변변한 도로조차 없어서 모래투성이인 흙길에서 소달구지나 경운기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고 그마저도 중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없으면 국민들 70% 이상이 한 달 안에 굶어 죽는 최빈국이라며 묻지도 않은 소리를 해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에 도대체 친구들이 왜 궁금하지도 않은 한국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고 저는 이들이 마치 사이비교에 의해 세뇌라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외에도 제 조국인 프랑스에 대해서도 딱히 관심이 없긴 했어요. 저는 프랑스 최고의 공과대학교를 지망했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곤 했기에 공부 외엔 아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실제로 늘 전국권의 성적을 기록하며 프랑스 최고의 공학자가 되겠다는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가곤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공부에 집중하느라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이 없는데 뜬금없이 한국 이야기를 하다니 제가 친구들의 한국 비하에 그저 시큰둥한 반응만을 보였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여행지가 바로 한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죠. 학교 측에서는 프랑스 학교들의 수학여행지는 늘 유럽 국가들에 치우쳐 있으며 이건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프랑스답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학교 측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야 한다며 아시아 국가로의 수학여행을 추진했고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곳은 바로 한국이기에 결국 한국으로 수학여행지를 정하게 되었다고 말해오더군요. 그리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된 이러한 상황에 학생들 대부분은 화를 내며 날뛰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프랑스는 프랑스를 망치고 있는 중국 때문에 동양인에 대한 반감이 매우 심해진 상황이었는데 중국의 날조와 선동으로 인해 한국도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학생들에겐 이러한 상황이 청천벽력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던 저조차 중국인들의 지속적인 한국 비하를 듣다 보니 결국 한국은 가난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정도니 다른 학생들이 한국에 반감을 갖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학여행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되었고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매우 강한 프랑스답게 수학여행 일정은 학생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죠. 학생들은 인솔자를 따라 정해진 일정을 소화할 것이냐 혹은 기본적인 틀에만 맞추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일정을 진행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대부분의 프랑스 학생들은 각자 돌아다니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 같은 가난하고 배울 점 없는 국가에 가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기에 한국 여행 같은 쓸모없는 경험을 할 바엔 조용한 카페에나 틀어박혀 공부나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저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것도 포기한 채 그저 한국의 조용한 카페에 틀어박혀 공부나 하기 위해 혼자 다니기로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마지못해 가게 된 한국에서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공항은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최첨단 인프라를 통해 여행객들 모두를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 공항에는 AI 기반 맞춤형 비서 로봇이 이곳저곳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외국인 여행객이 자신의 항공권을 로봇에 스캔하자 해당 로봇은 그 외국인이 프랑스인이라는 것까지 파악한 뒤 불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정보를 전달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서 오세요. 당신은 프랑스인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불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불어를 하지 못하거나 다른 언어 서비스를 원한다면 스크린 우측 상단에서 언어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야 할 게이트는 C10이며 예상 도보 시간은 8분입니다. 비행기 이륙 시간까지는 1시간 3분이 남아있으므로 커피 한 잔을 마시기에 충분한 시간이네요. 원하신다면 제가 게이트 근처에 있는 대기열이 없는 카페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로봇이 이 정도로 완벽한 개인 비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예비 공학도로서 이 비서 로봇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을 얼추 파악할 수 있었고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AI 기술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학도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한국의 기술력에 엄청난 호기심이 생겼고 결국 인솔 선생님이 인원 파악 등의 여러 확인 과정을 거치는 틈을 이용해 몰래 근처에 있는 공항 라운지까지 들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곳 라운지에는 맞춤형 식사 추천 및 휴식 공간 할당과 같은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도저히 믿지 못할 장면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AI는 고객 개개인의 식단 선호도에 따라 식사를 제한하고 휴식 공간을 모니터링하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실시간 비행 업데이트까지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인천공항 라운지의 로봇 웨이터는 좌석에 앉은 승객에게 음식과 음료를 배달하면서 승객의 비행기 일정까지 설명해주고 있기까지 했거든요. 주문하신 채식 국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정시에 도착했으므로 탑승은 45분 후에 하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개인화를 구현해 놓은 상태였고 다시 무리에 합류한 저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선진국이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비서로봇뿐만 아니라 공항 내의 각종 최첨단 인프라는 공학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는 친구들조차 완전히 매료시키기에 충분했고 저는 그저 공항에서부터 자신들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한국의 능력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한국은 유럽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여겨지는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선진국이자 기술 강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약간의 긴장과 설레는 감정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예약해뒀던 단체 버스에 탑승했고 이내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숙소에 짐을 넣은 뒤부터 저희는 자유여행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저는 공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은 제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인 국가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음에도 그렇게나 한국에 가서도 공부를 하겠다며 허세 아닌 허세를 부리고도 뒤늦게 친구 무리에 합류해 한국 여행을 즐기는 것은 모양이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그저 친구들 앞에서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척 주섬주섬 짐을 챙겼는데요. 그렇게 제가 목적지로 삼은 곳은 바로 한국에서 꽤나 유명하다는 식당이었습니다. 그곳은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했으며 식당 근처에는 꽤나 멋진 공원까지 있었기에 이건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게 된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버스 정류장마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모습을 뽐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프랑스에서는 아예 버스 정류장이라고 할 만한 것을 볼 수가 없는데요. 버스 정류장 표지판은 진작에 훼손되어 사라진 지 오래고 프랑스에서 버스를 타려면 도로 한복판에 의자조차 없는 천막에서 정시성 따위는 지켜지지 않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게 대체 버스 정류장인지 아니면 하나의 미래 공간인지 모를 난생 처음 보는 공간을 구현해 놓은 상태였고
저는 이 정도 수준의 공공 인프라는 태어나서 경험해본 적조차 없었기에 그저가 도시로 상경한 시골 사람처럼 벙찐 채 한국의 버스 정류장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일단 버스 정류장은 하나의 실내 공간처럼 꾸며진 상태였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 항상 최적의 온도를 구비해놓고 있었는데요. 또한 한국은 프랑스와는 달리 대중교통에 대한 정시성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국가인지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 도착, 출발, 경로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화면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승객은 이 디지털 화면을 통해 도착 예정 시간뿐만 아니라 교통 상황과 지연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화면은 버스의 GPS 시스템과 동기화되며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제공하기 위해 30초마다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즉,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과는 달리 불필요한 기다림을 감내할 필요가 없어 매우 효율적인 이동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버스 한 번 타려면 정시에서 30분은 빨리 오거나 혹은 30분 늦게 도착하거나 하는 제멋대로인 버스 시스템 때문에 넉넉 잡아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인들은 그러한 낭비되는 시간이 일절없이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던 거였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개별 승객에게 맞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AI 기반 스크린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키오스크에 제가 향할 목적지와 제 국적, 그리고 제 나이와 성별을 입력하니 AI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된 일정을 제안해 주었는데요. 일단 키오스크는 제가 몇 시쯤 목적지에 도착할지에 대한 시간과 해당 시간의 날씨는 어떨지를 알려주었고, 이러한 날씨에 대한 의류 팁까지 제공했기에 저는 이러한 세심한 개인화 추천을 제공하는 한국의 섬세한 기술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는 목적지 부근에 있는 프랑스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카페와 음식점을 추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지 근처의 관광지와 각종 명소들을 가상 투어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저는 스크린을 통해 목적지 인근에 있는 박물관을 가상으로 걸을 수도 있었고, 목적지 미리 보기를 체험하며 제가 도착할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오직 한국만이 구현할 수 있는 놀라운 콘텐츠였고, 저는 이러한 키오스크를 즐기느라 벌써 버스를 2대나 그냥 보냈을 정도로 한국은 시민들에게 최고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끔 최선의 배려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곳 버스 정류장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곳 정류장에는 귀여운 고양이들이 그렇게나 많이 보였다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버스 정류장은 외부 날씨에 상관없이 편안한 미세 환경을 조성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공기청정 시설을 구비해두고 있었고, 이렇듯 산소가 풍부하고 기온까지 최적화된 이곳 실내 정류장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는 고양이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평소에도 동물을 매우 아껴주는 착한 사람들인지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낮잠을 청하는 고양이들은 사람이 접근해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재롱을 부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는 이렇듯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주는 한국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저와 제 친구들은 중국인들의 세뇌에 속아 한국을 한참이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3번째 버스가 도착한 뒤 드디어 버스에 탑승할 때도 한국인들의 놀라운 모습은 어김없이 드러났어요. 한국인들은 버스를 탈 때도 끝까지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줬고, 줄을 서는 상황에서 조금의 새치기도 없이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프랑스 내의 중국인들의 경우 새치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종종 자신들의 친구들을 떼거지로 데려와서 모조리 자신의 앞줄에 세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물론 프랑스인들 중에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중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건지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질서를 파괴했기에 프랑스 정부는 버스 정류장 등의 차례를 기다리는 곳에 일일이 줄을 서시오 팻말을 중국어로만 적어놓는 특단의 조치를 강행했죠. 그럼에도 중국인들의 새치기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러한 수준 낮은 중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고, 저는 도대체 중국인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얼토당치 않은 거짓말로 한국인들을 음해한 것인지, 중국인들은 정말 뻔뻔함의 경지를 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처 공원을 거닐다가
마침내 식당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가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주머니에 있어야 할 스마트폰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돌아갈 숙소의 위치와 선생님들 및 친구들의 연락처 등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스마트폰이 사라졌다는 건 저는 한국에서 국제 미아가 되었다는 소리와 다름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한국에서 너무 긴장을 풀고 다닌 나머지 한국에 존재하는 소매치기에 의해 스마트폰을 도둑맞은 모양이었는데 저는 한국에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는 동시에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원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매치기가 제 스마트폰을 되돌려줄 리도 없었을 뿐더러 만약 제가 공원에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고 해도 떨어진 스마트폰을 확인한 다른 사람들이 제 고가의 스마트폰을 그대로 둘 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기 직전 저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내에 눈에 잘 띄는 마스코트 조각상 위에 제 스마트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스코트 조각상에 제 손에 닿을 정도로 접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 스마트폰은 제가 실수로 조각상 위에 올려놓은 것이 아닌 누군가 일부러 올려놓은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조각상 바로 옆에 있는 벤치에서 스마트폰을 하다가 실수로 그대로 스마트폰을 벤치에 놓고 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를 본 다른 한국인은 벤치 위에 스마트폰이 놓여 있으면 잘 보이지 않을까봐 이곳 공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바로 옆 조각상 위에 올려둔 모양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은 한국인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한국인들은 멍청한 실수를 한 저를 구원해준 은인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제 고가의 스마트폰을 보고도 전혀 훔쳐가는 법이 없었고 심지어 이렇듯 눈에 잘 띄는 곳에 스마트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음에도 이곳을 지나는 수많은 한국인들은 그러한 스마트폰을 보고도 훔쳐가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다니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에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프랑스에는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하는 전문적인 소매치기 집단이 대낮에도 활개를 치고 있고 일반적인 프랑스 시민들마저 길거리에 주인 없는 고가의 스마트폰이 대놓고 떨어져 있으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주어서 근처에 작물 상인에게 팔아넘길 게 분명하거든요. 프랑스는 그야말로 시민들 간의 신뢰라는 것이 아예 없는 수준의 국가로 오죽했으면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작물 시장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까지 있을 정도로 범죄가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작물상은 죄다 중국인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변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말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행동을 보면 이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시민의식이 높을 뿐더러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 분명했고 저는 아직까지도 국민들 간의 끈끈한 신뢰가 유지되는 이런 나라에서 사는 기분은 어떨까 싶어 엄청난 부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부러움을 느끼면서도 분명 중국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프랑스 친구들은 한국은 무법지대라서 대낮에도 강도가 설치는 막장 상태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강력히 주장했던 장면이 떠올라서 프랑스를 망쳐놓고도 입만 살아서 헛소리를 해대는 중국인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의 식당에서도 한국인들의 성격을 그대로 엿볼 수 있었고 이런 한국인들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 식당에서는 생수가 무료였고 또 기본적인 무료 밑반찬들도 테이블 공간이 부족해질 정도로 한가득 나왔거든요. 놀랍게도 이러한 밑반찬들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남에게 아낌없이 무료로 내어주는 모습이야말로 이 나라의 정체성이 아닐까 싶어 그저 감탄할 뿐이었죠. 프랑스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돈 주고 사야 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여러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에 엄청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한국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는 달리 신나서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전부 지나 있었죠. 저희는 날이 어둑해지는 밤 6시에는 전부 숙소로 돌아오기로 합의를 마친 상황이었고 이 말은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해가 짐과 동시에 범죄가 들끓으며 무법지대로 변하는데요.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이주해 오면서 이러한 슬럼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긴 했지만 아무튼 프랑스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에서는 절대로 해가 진 뒤에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규칙까지 존재할 정도로 낮과 밤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규칙을 절대 지키지 않는 프랑스 학생들이더라도
밤이 되면 숙소로 돌아오는 규칙만큼은 전부 다 지켰죠. 그런데 저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에서 체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기에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미친 짓을 감행하기로 했죠. 바로 숙소를 탈출하고 한국의 밤에 돌아다녀보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건 아무리 통제불능인 다른 프랑스 학생들조차 절대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밤길을 혼자 돌아다닌다는 건 그야말로 10분 안에 약물 중독자나 약물 거래 조직원들에 의해 끔찍한 짓을 당하는 지름길이었거든요. 프랑스의 낮의 거리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것이지만 해가 지면 그들의 것으로 변해버리죠. 프랑스의 밤이 얼마나 위험하면 프랑스 공영방송에서조차 밤에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상황이고 밤거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조차 출동을 거부하곤 하거든요. 시민들을 지켜야 할 경찰조차 그러길래 왜 늦은 밤에 밖에서 돌아다니냐며 범죄 조직을 만난다면 그냥 원하는 것을 모두 줘버리고 자신들은 너무 위험하니 출동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특히나 저는 여자기에 만약 한국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위험에 더욱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은 뭔가 다를 거라는 알 수 없는 확신을 느꼈고 그렇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결과 밤 10시 취침 시간이 되자마자 숙소에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프랑스에서 밤거리를 걸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한국의 밤길은 분명 안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찜찜함과 두려운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어두워진 후 많은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행이나 강도의 상황이 염려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분명 한국인들이 매우 양심적이고 범죄 따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파리라는 위험한 도시에서 자란 저였기에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겁에 질린 행동을 반복하기 바빴는데요. 그런데 밤길이 익숙지 않은 제가 결국 두려움에 못 이겨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때 제 눈에 놀라운 장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의 놀라운 대중교통은 야간에도 어김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 버스 시간표, 노선도, 지역 안내를 제공하는 조명 터치스크린이 빛나고 있었고 이러한 버스 정류장의 불빛은 온 거리를 환하게 빛내고 있었거든요. 공원은 또 어떻고요? 야간의 어두운 공원은 약물 거래의 장소로 사용되는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의 공원은 밤에도 환하게 빛나며 이곳에서 범죄 행위 따위는 엄두조차 못 내게 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공원의 조명은 낮에는 태양열로 충전되고 밤에는 밝게 빛나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기에 한국은 모든 인프라를 낭비 없이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안전했으면 지금은 한밤중임에도 아이들이 공원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고 공원의 어린이 놀이 공간에는 모션 센서 조명과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끝까지 안전을 보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골목길에는 눈에 쉽게 띄고 사용하기 쉬운 비상호출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이 키오스크는 경찰 및 의료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어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안전한 국가면 이 키오스크는 좀처럼 사용되는 법이 없는지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더라고요. 즉, 한국은 애초부터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국가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수준 높은 인프라까지 구비해두고 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안전한 국가인지 프랑스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이러한 밤 골목임에도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책가방을 맨 채로 어떠한 범죄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저는 이러한 한국의 완벽한 모습을 보고 완전히 긴장의 끈을 놓게 되었고 어쩌면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두운 밤에 한껏 즐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버스를 타고 이동한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두운 밤이었기에 궁궐이 어둡고 침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역시나 한국은 예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국가였고 경복궁은 우아하게 빛나는 건축물의 걸작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광화문과 같은 궁궐문은 은은하게 황금빛으로 물들어 복잡한 목조 조각과 기와 디테일을 강조했는데요. 지붕은 전략적으로 배치된 조명 아래서 우아하게 반짝이며 한국 전통 한옥 디자인의 웅장함을 강조하고 있었죠. 저는 이러한 경복궁 근처를 걸으면서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빛나는 서울의 현대적 스카이라인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밤에 경복궁을 걷는 것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벽 너머 서울의 현대적인 심장 박동과 대조되는 경복궁의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멋은
그야말로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감탄이 절로 나오게 했습니다. 밤의 한강은 또 어떻고요? 한강대교에서는 색이 변하는 LED 조명으로 물을 분사하여 다리 위에 매혹적인 무지개 효과를 연출하고 있었고, 이러한 분수는 한국 전통음악부터 세계적인 K-팝까지 음악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고 있었기에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한강변 공원에는 가족 단위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시원한 밤 공기를 즐기는 조깅객과 2인 자전거를 타는 커플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기에 공원은 더욱 활기찬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정 조명으로 빛나는 나무가 늘어선 산책로가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기에 저는 밤이 되면 슬럼가로 변해버리는 프랑스 공원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한강의 모습에 그저 부러움과 감탄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밤중임에도 너무나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온 저로서는 이렇듯 한국인들은 아무리 늦은 시간이더라도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 엄청난 부러움만 느낄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밤을 완전히 만끽한 채 다시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의 밤에 무엇을 보고 경험했는지는 저와 같은 위험한 파리에서 자란 친구들은 절대로 믿어주지 않을 게 분명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한국이 숨기고 있던 보석을 그대로 제 마음속 한편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저는 한국은 가난하고 치안이 붕괴된 무법지대라는 중국인들의 주장에 다시금 분노를 느낄 뿐이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은 공학자가 되고 싶은 제게 있어 꿈의 국가였고, 여기에 혀를 내두르는 시민의식과 사람들의 높은 수준, 새벽에도 안전한 최고의 치안을 가진 선진국인 한국은 그야말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기적의 국가였거든요. 저는 프랑스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이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결국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현재 저는 한국 대학교로 유학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 중이고, 한국은 분명 저를 훌륭한 공학자이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끌어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느끼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에 마지못해 방문하게 되었다는 독일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의 가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페트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인 아이비리그에 속한다는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학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사건의 중심에는 제가 평소에 꽤나 무시했던 한국이 있었기에 저는 이번 사건으로 겸손과 존경을 느끼며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한국을 무시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어요. 사실 저는 아빠의 사업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일부를 중국의 국제학교에서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어찌나 한국을 비방해대던지 이들은 분명 한국산 제품을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애용하고 한국 문화에 거의 미쳐있는 듯 행동하면서도 꼭 한국은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이고 한국은 그저 중국의 모든 것을 따라한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는 국가라며 한국을 비하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선진국인 줄 알고 있던 한국의 실상은 후진국일 뿐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독일 고등학교로 복귀한 뒤 코넬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경제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충격적인 강의를 하면서부터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은 경제학의 근간을 바꾼 기적의 국가이자 기존의 부와 기술이 대물림되는 국제사회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놀라운 국가라며 극찬을 이어나갔거든요. 여러분들은 경제학 시간을 통해 다양한 경제 이론을 배울 것이고, 이러한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한다면 훌륭한 경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경제는 이론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을 좀 보세요.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국가 괴멸급 위기를 2번이나 거치며 완전한 최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경제이론상
한국에는 그 어떠한 회복의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되었는데요. 일단 한국은 북한의 존재 때문에 섬나라와 다름없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자원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았고 또 지리적인 특성상 이들은 적으로만 둘러싸여 있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전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한국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미국이 한국을 원조해주는 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일이라며 일가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가망이 없다던 한국은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문화 없이는 조금도 못 버틸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한국 문화에 거의 미쳐있는 수준이죠.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젊은 층들을 휩쓸어버렸고 현재 떡볶이나 호떡, 그리고 각종 한식들은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최빈국에서 10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며 이견이 없는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은 매우 똑똑한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경제이론을 사용하며 발전을 꾀하는 대신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략을 사용하며 점점 변화를 만들었거든요. 일단 한국은 내수에 의존하기보다는 상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데 중점을 둔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1960년대의 한국은 섬유와 경공업 등의 저부가 가치 제품 생산에 주력했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수출로 전환할 수 있었죠. 결국 2022년 한국은 6,83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출 주도형 모델은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지 않냐고요? 자, 한국의 진정한 놀라운 전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가난한 상황임에도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이론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충격적인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정말 미친 결정이었습니다. 보통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주어야만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 경제학적인 이론에 들어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론을 초월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고 이를 통해 한국은 점점 기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까지 한국은 거의 100%의 문해력을 달성했고 오늘날 한국 청년의 80% 이상이 3차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거든요. 한국은 가난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했고 결국 지금의 한국은 GDP의 약 4.5%를 교육에 지출하며 숙련된 노동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의 더욱 빠른 산업화를 촉진했고 결국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할 수 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의 이러한 미친 전략은 아직도 한국밖에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식량도 없는데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다니 이건 도대체가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정신과 말도 안 되는 근면성실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중장년 세대들은 자신은 굶어도 자식들만큼은 반드시 끼니를 챙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 교육을 위해 잠과 휴일까지 포기하면서 일만 한 결과 한국은 지금의 전례 없이 높은 교육 수준을 갖게 되었고 또 이러한 높은 수준의 노동자원은 한국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은 교육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국가답게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은 GDP의 4.8%를 연구 개발에 지출하는 국가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거든요. 현재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와 현대의 전기차 기술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계속해서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은 블룸버그 혁신 지수에서 특허 활동, 첨단 기술 밀도, 제조 부가가치 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찬란한 미래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성공은 한국은 이론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전략을 세운 덕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은 한국의 성공에서 이론만을 너무 고집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강의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아직도 서울 한복판에서는 인력거가 사방팔방에서 보이고 한국은 제대로 된 도로 인프라조차 없어서 아직도 마차를 이용한다는 중국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교수님은 제가 충격에서 다시 빠져나올 시간조차 주지 않고 더욱 놀라운 강의를 이어나가셨죠. 이러한 한국의 성공에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은 너도나도 한국의 성장 모델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농업 경제에서 산업 강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유사한 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죠. 베트남은 제조업에 집중하여 한국의 수출 주도 전략을 채택했거든요. 그 결과 2022년 베트남의 수출액은 3,720억 달러에 달하여 전자, 섬유, 신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발전에는 한국이 큰 기여를 하기도 했죠. 삼성은 베트남에 18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 세계 스마트폰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을 뿐더러 현대로템과 같은 기업들은 베트남의 도시교통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연결성을 개선했거든요. 또한 현재 베트남 정부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기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으며 1970년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의 40%가 공학을 공부하도록 여러 지원금과 장학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을 그대로 따라한 덕분에 베트남의 1인당 GDP는 2000년 500달러에서 2022년 4000달러 이상으로 8배나 성장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프라와 산업화에 대한 한국의 강조를 그대로 따라했는데요. 한국의 모델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원자재에서 제조업으로 경제를 다각화했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를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경제 다각화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한국이 존재합니다. 한국 기업인 현대는 인도네시아에 1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 상태거든요. 물론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인적 자본 개발에 영감을 받아 초중등 교육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등 교육에도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도 베트남처럼 한국을 그대로 따라한 덕분에 이들의 GDP는 2010년 7천억 달러에서 2022년 1조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하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한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물론 이들이 한국을 따라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이 보여줬던 것에 반이반도 못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경제 및 성장 모델은 분명 천재적이었지만 이건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고도 한국만큼 성장할 수 없던 것일까요? 심지어 한국과는 달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자원도 많은 국가임에도 말이죠. 그건 바로 한국인들이 보여준 높은 수준의 국민성과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정신은 애초에 한국에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그렇기에 다른 나라들은 그저 한국 흉내내기에 그칠 수밖에 없던 것이죠. 한국의 경제 기적은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 발전을 우선시하는 비할 데 없는 집단정신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더 큰 선을 위해 고난을 견디려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의지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재현될 수 없었죠.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농촌 한인들은 마을 현대화를 위해 무료 노동력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유사한 농촌 현대화 정책을 채택했지만 시민 참여 부족, 부패 또는 지역 저항과 같은 역경에 직면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애초에 한국인들처럼 가족과 국가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는 마음 따위는 없었고 그저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일 뿐이었던 것이죠. 한국인들의 뛰어난 직업윤리는 또 어떻고요? 한국은 국가의 근본부터 근면함, 교육, 위기 존중이라는 가치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기간 동안 한국인 공장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희생이 국가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항의 없이 가혹한 조건 속에서 하루 16시간씩 일상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동자들이 산업 성장에 기여하긴 했지만 지속적인 파업과 임금 인상 요구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들 노동자들은 조금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일을 그만둬버리고 다시 돈이 없어지면 일터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한심한 형태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들은 한국인들의 생산성의 5분의 1도 보여주지 못했죠. 물론 한국의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력도 다른 국가들에서는 절대로 보여주지 못한 오직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경제적 정치적 위기 속에서 탁월한 회복력과 단결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들의 회복과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켰거든요. 실제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인들은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해 22억 달러 상당의 금을 기부하는
금 모으기 캠페인을 조직했는데요. 이러한 집단적 희생은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제 위기 동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는 사회 불안과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국과 같은 신뢰를 통한 극복의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결국 통일된 대응의 부재와 깊은 사회적 신뢰가 회복의 걸림돌이 되어 이들은 그만큼 상당한 피해를 봐야 했죠. 이게 바로 아무도 한국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한다고 해도 이들은 한국의 국민들이 그간 어떠한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의 한국은커녕 한국의 20년 전조차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해버릴 정도로 충격적인 강의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훌륭한 국가였다니 이건 정말 온몸에 소름까지 돋을 정도로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수님의 강의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비하도 비하였지만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로 노동력 수출을 하던 가난한 국가였는데 어떻게 고작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전 세계 개발도상국 및 중진국들의 모범이자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결국 저는 이러한 혼란에 못 이겨 결국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고 결심하게 됩니다. 저는 물론 지금의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과 경제력인 아우라를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건 전부 중국인들의 주장대로 한국이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나 혹은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상당한 과장이 있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할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침 이곳 학교로 교환학생을 와서 저와 꽤 친하게 지냈던 친구 예지가 한국인이기도 했고 예지는 한국은 손님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다며 제가 한국에 온다면 자신이 화끈하게 대접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주의 문화가 심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아무리 친구라도 아무튼 남이므로 누군가에게 대접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에 저는 도대체 예지의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늘 의구심이 들던 차였거든요. 특히나 예지처럼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상황이라면 더더욱 제게 잘해줄 이유가 없었기에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예지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예지는 한국인들은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전에 말했던 대접의 유효기간은 아직도 남아있으니 언제든지 한국으로 오라는 믿기지 않는 대답을 해오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진실도 파악할 겸 예지가 말하는 화끈한 대접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확인도 할 겸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게 된 저는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중국은커녕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은 이미 입국 수속부터 수화물 시스템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구현해 놓은 상태였고 다른 나라에서는 재수 없으면 반나절 이상은 걸린다는 이러한 수속 및 짐 찾기 과정을 30분도 안 되어 전부 끝내버릴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한국은 지문 및 홍채, 얼굴 인식만으로도 AI가 자동으로 정보를 추적하여 직원들의 개입이 일절없는 자동화 입국 수속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화물 엑스레이 검색 장비에서 승객의 짐 패턴을 분석하여 수상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경우를 자동으로 분별하는 AI 빅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까지 구현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공항보다 몇 배나 빠른 수화물 검사를 가능하게 했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건 세계 최강의 기술력과 인프라 수준, 그리고 그러한 인프라를 구현하고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경제적 능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저는 한국은 정말로 인류의 선진국이 맞았구나 싶어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분명 한국의 놀랍도록 우수한 모습을 직접 봤음에도 그저 방어 기제만 느끼며 한국의 이러한 모습은 거짓된 모습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에서 살았을 때 한국은 보여주기에 미쳐있는 국가로 이들은 대외적으로 선진국인 척을 하기 위해 정부 예산까지 투입하는 국가며 실제로 한국에는 선진국 인척을 하기 위해 국가 선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정부 부서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중국의 선전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어왔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은 선진국인 척을 함으로써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과 투자를 받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상태가 분명했고 따라서 저는 한국은 놀라운 입국 수속 인프라를 구현해 놓는 데만 기형적으로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며
애써 한국의 선진적인 점을 무시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렇듯 이악 물고 현실을 부정하던 저는 공항을 나옴과 동시에 또다시 도저히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는 현재 한국이 시범 운영 중인 AI 통합 청소 로봇이 돌아다니며 조금의 쓰레기도 없도록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자율 로봇은 지속적으로 거리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공공장소를 소독했는데요. 로봇에는 쓰레기를 감지하고 수거하는 카메라, 센서, 진공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고 AI는 자주 청소가 필요한 인파가 많은 지역을 식별하고 일정을 동적으로 조정하기까지 했죠. 실제로 청소 로봇은 번화한 도시 광장에서 엎질러진 음식물, 더러워진 표면 등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 몇 분 안에 해당 구역이 얼룩지지 않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청소 로봇은 한국이 자체 개발하여 시범 운영 중인 상황이라고 했고 효율성이 입증된다면 곧 전국적으로 청소 로봇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벌써부터 이러한 최첨단 무인 인프라를 통해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한국의 모습에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면 그리고 얼마나 부유한 국가면 이러한 극한으로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식으로 도시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청소 로봇은커녕 제대로 된 청소 인력조차 못 구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고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당연하다는 듯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는 듯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곧 한국의 거리와 도로들은 애초에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와 빗물을 흡수하는 표면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다공성 포장도로는 오염 물질을 걸러내고 장마철에도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게끔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도로만큼은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도로가 잠기거나 손상되는 일 없이 깔끔하게 유지된다고 하더군요. 중국은 분명 한국을 도로도 없는 가난한 국가라고 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구현해내지 못한 말도 안 되는 기술이자 22세기쯤에나 볼 법한 인프라를 당연하다는 듯 구현해놓은 인류의 선진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도저히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들을 잇따라 하게 되었고 눈이 휘둥그레진 채 한국인 친구 예지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지는 정말로 저를 마중까지 나와주며 크게 환영해 주더라고요. 특히나 예지의 집에는 예지의 부모님과 할아버지까지 계셨는데 이들은 제가 뭐라고 하나같이 환대를 해주며 마치 친딸처럼 대우해 주었기에 저는 이런 정겨운 나라를 다소 불순한 의도로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지 가족의 응대보다 더욱 놀라웠던 건 바로 예지의 집이었어요. 일단 예진의 집의 주방은 스마트 키친이 구현되어 있었고 주방은 편리함과 건강, 효율성을 전부 통합하여 놀랍도록 최첨단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이 스마트 키친에는 AI 요리 도우미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서 사용 가능한 재료를 기반으로 레시피를 제안하고 식단 목표를 추적하며 자동으로 오븐을 예열하거나 타이머를 설정하는 등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치도 못할 편리함을 보장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녀의 집의 스마트 냉장고는 집주인이 식료품을 스캔하면 냉장고에 AI가 유통기한 전에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면서 식사를 제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기능은 시간을 절약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연간 최대 25%까지 줄여준다고 했기에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 편리함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 보존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범 국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가정집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도 매우 놀라웠죠. 일단 예지의 집에는 얼굴 인식이나 지문 스캔과 같은 생체 인증을 사용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동작 감지 및 실시간 알림 기능이 있는 스마트 카메라가 집 밖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소포가 배달되면 초인종 카메라가 배달을 기록하고 AI가 집주인에게 즉시 회수하라고 알림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지는 이러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도어락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그저 비밀번호 입력 기능만을 이용한 채 그 밖에 어떠한 추가적인 방범 기능도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녀는 한국은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러한 최첨단 기술력을 탑재한 스마트 도어락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부 비밀번호 입력 기능만 이용한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강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인들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보안 시설과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계속해서 정기적인 고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안전한 국가길래 보안 기능이 있음에도 사용을 아예 안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한국의 이러한 기가 차는 치안 수준에 그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지는 자신은 절대로 부자가 아닌 그저 평범한 한국인일 뿐이라고 했고, 이러한 스마트홈 인프라는 웬만한 한국인들이라면 저렴한 가격에도 충분히 구비해둘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기술 강국이기에 이러한 스마트홈 인프라를 구현해 놓는 데는 기술력이 부족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만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스마트홈 인프라를 구현해 놓지 않은 한국인들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그저 귀찮거나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일 뿐이라는 말까지 해왔는데요. 미국에서는 부자들조차 이러한 스마트홈 인프라는 꿈도 못 꾸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한국은 아직까지도 과소평가된 인류의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통 경제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람들 간의 끈끈한 관계는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인류의 선진국이었음에도 사람들 간의 끈끈한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저는 한국의 환대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예지의 가족이 저를 이렇게나 압도적인 따뜻함과 관대함으로 맞이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예지의 친구이지 예지 부모님과 할아버지와 일면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략적인 한국의 가정집 구경을 끝내자마자 예지의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내가 예지의 친구구나. 넌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라고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하며 따뜻하게 손을 맞잡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지의 어머니는 저를 위해 준비한 듯한 식탁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윽고 예지의 어머니가 차려오신 음식을 보고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테이블은 마치 귀빈들에게 대접해 줄 만한 숨막히는 다양한 요리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부드럽고 양념된 갈비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갈비를 한 입 베어물자마자 마늘, 참기름, 약간의 단맛이 가미된 간장 양념장의 풍부하고 스모키한 풍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러나 갈비를 하나 더 먹으려고 하자 예지의 어머니는 음식도 많은데 무슨 똑같은 음식을 두 번씩이나 먹냐는 듯 제게 다른 음식을 덜어주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새로운 음식의 정체는 바로 잡채였는데요. 알록달록한 채소와 얇게 썬 소고기를 곁들인 당면인 잡채의 식감은 매우 매력적이었고 달콤하고 고소한 맛의 균형은 제게 몇 초 동안 감탄을 하게끔 하더군요. 삼겹살은 또 어떻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한국 삼겹살 바베큐 식당이 온거리에 즐비해 있는데 저는 중국인들에게 속아 한국은 과대평가된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기에 한식도 과대평가된 음식일 줄 알고 딱히 삼겹살을 맛볼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예지의 아버지는 제게 갓 구운 삼겹살을 마늘과 쌈장, 그리고 얇게 썬 무와 함께 상추잎에 싸주었고 그렇게 먹은 삼겹살은 숨도 못 쉴 정도로 엄청난 풍미를 자랑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해물파전도 일품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음식 문화는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황금빛 바삭한 해산물과 파전에 톡 쏘는 간장 소스를 곁들인 해물파전은 팬케이크 같은 겉모습과는 달리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중독성 있는 맛을 자랑했는데요. 여기에 예지의 아버지는 한국의 전통술인 달콤한 막걸리까지 대접했기에 저는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해물파전과 막걸리를 들이켜며 최고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식은 각 요리마다 독특한 맛이 있었지만 모두 서로를 아름답게 보완했고 특히 저는 매콤한 맛, 단맛, 감칠맛의 조합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매 한 입마다 재료의 신선도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움도 잠시 저는 한국식 호의의 두려운 점을 직시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한국인들이 주는 음식은 받아먹을 때는 쉽지만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배가 불러서 도저히 음식이 넘어갈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예지의 어머니는 이제 시작인데 왜 그러냐는 듯 천연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엄청난 음식들을 추가적으로 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 매우 일반적일 뿐인지 예지는 그저 또 시작됐구나라는 표정을 지으며 두 눈을 지그시 감을 뿐이었어요. 일단 예지의 어머니가 처음 내오신 음식은 다름 아닌 치킨이었습니다. 사실 치킨은 미국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한국까지 와서는 치킨을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예지의 권유에 한번 맛본 치킨은 미국에서 파는 그 어떠한 치킨보다도 훨씬 맛있더라고요. 양념부터 해서 튀김옷과 부드러운 살까지 한국 치킨은 세상 그 어떤 치킨도 압도할 정도로 충격적인 수준을 자랑했죠. 떡볶이는 또 어떻고요? 떡볶이는 정말 미국과 독일로 그대로 포장해가고 싶었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맛을 자랑했고, 저는 떡볶이의 매운맛에 연신 콧물과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도저히 떡볶이를 입으로 넣는 손은 멈추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얇게 썬 삶은 고기 요리인 족발 또한 상당한 매력을 자랑했어요. 이건 독일의 전통 요리인 슈바인 학생과 꽤나 비슷한 요리였지만 확실히 슈바인 학생보다 수준이 높고 훨씬 더 매력적인 요리처럼 보였는데요. 족발은 한 입 베어물 때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식사처럼 느껴졌고, 저는 이러한 찬란한 음식 문화를 가진 한국에 엄지를 치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머니는 한국의 전통 음료인 수정과와 한국 전통 과자인 약과 등 계속해서 음식을 내오셨고, 분명 한국에서는 과일이 상당히 비싸다고 했지만 끊임없이 과일과 먹을거리들을 내오시며 제게 환대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에서의 식사는 그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랑과 관대함, 그리고 한국 문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놀라운 환대의 표현이었고, 저는 낯선 타지에서 온 외국인일 뿐인 저를 친딸처럼 챙겨준 한국인 가족에게 엄청난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배가 산처럼 부풀어 올라서 이제는 제대로 말조차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럼에도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음식을 내오셨고, 그렇게 제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를 흐뭇하게 지켜만 보시던 예지의 할아버지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사실 예지의 할아버지는 예지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독일인인 저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 예진의 집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옛날에 파독 광부로서 열심히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집에 독일인인 제가 온다길래 자신의 국가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준 독일인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며 이곳까지 먼 길을 달려오신 거였죠.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파독 한국인 노동자들은 상당히 열심히 노동했다고 알고 있고, 오히려 질 좋은 한국인 노동력을 쓸 수 있던 독일이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기회를 준 독일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니,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높은 수준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예지의 통역 도움을 받아 할아버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저는 할아버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말도 안 되는 발전을 통해 선진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싶어 혀를 내두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할아버지가 한국을 떠났을 당시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풍족한 식사를 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독일행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독일로 가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물론 할아버지가 독일행을 결정한 건 가족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 재건을 위해 외화를 벌어오라고 요청했고, 독일로 파견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단순히 자신들과 가족들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인 한국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안고 독일로 출발했다고 했죠. 정말로 모든 파독 노동자들은 조국인 한국의 미래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마음가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극심한 개인주의에 찌든 국가들에서는 국가는커녕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마저 저버리는 경우가 흔한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국가를 위해 한 몸을 희생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특히나 할아버지의 다음 말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업은 몹시 힘들었고 광산은 깊고 어두웠으며 공기는 석탄가루로 가득 차 있었기에 제대로 앞을 볼 수조차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들은 지하에서 12시간 교대로 석탄을 망치로 두드리고 삽질하며 일했고, 광산 붕괴와 부상이 흔한 조건 하에서도 목숨을 걸고 가족과 국가를 위해 일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번 돈의 거의 모두를 집으로 보냈다고 했는데요. 이 돈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음식을 구매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한국인 노동자들은 그저 가족들이 굶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자신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게 잠자리에 드는 일도 부지기수였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한국인 노동자들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고 국가와 가족을 위해 덤덤히 희생하며 고통을 참아낸 거였죠.
할아버지는 파독 경험으로 인해 영구적인 폐손상을 입으셨다고 했지만 파독 생활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자랑스럽다며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번 돈은 그 당시 절실히 필요한 외화를 한국에 가져다 주었고 정부가 도로와 공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가족들이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왔다고 하셨는데요. 할아버지는 예나 지금이나 자신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셨고 지금은 선진국인 한국이 보이는데 자신이 그 부분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한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국가였구나 싶어 그저 두 눈을 지그시 감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경제 및 성장 모델을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따라했음에도 제2의 한국이 된 국가는 하나도 없는 이유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도대체 누가 한국과 같은 희생정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중국인들에게 속아 이런 나라를 감히 의심했다는 것에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한편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국이라면 머지않아 한국은 또다시 예상치도 못한 수준의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며 훨씬 더 강력한 국가로 부상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